우아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미래교육 시리즈 여러분들과 함께할 책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은이 니콜라스카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IT 미래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은 IT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컬럼을 계속 발표해 왔는데요. 특히 2008년 애틀랜틱에 발표한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가라는 글에서 인터넷이 깊이를 잃어버린 지식을 양산한다면서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개해드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책에서는 인류가 정보를 다루는 도구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로 압축되는 오늘날의 기술 변화가 우리에게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탁월한 식견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인터넷 세상이 우리 뇌를 지금 또 바꾸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훨씬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옮기인이는 최지향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청림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꼭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교육서만으로는 되지가 않죠. 이러한 그 뇌와 그리고 디지털 그 시스템에 대한 좀 통렬한 비평이 실려있는 책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사실은 반쯤 정도는 디지털화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50, 디지털 5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지털 시스템의 근본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교육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이 하나의 주류 산업이 되어지면서 사실 정책과도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정치가 손을 잡아서 하나의 권력이 형성되어질 때 이 인간들, 이를테면 국민들의 삶의 지향점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지, 아니면 우리의 뇌까지 조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러한 상식을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의 근본 원리, 그리고 또 미디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문을 잠깐 읽어볼 건데요. 이거 개정판 서문과 그리고 원래 책의 서문, 감시경과 도둑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증보판이 2020년 10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2010년에 쓰여졌던 책을 다시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개정 증보판을 낸 건데, 먼저 개정판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한 여러분을 환영한다. 10년 전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때론 너무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인터넷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는 온라인 세상이 선사하는 무한한 듯한 혜택을 한껏 누리고 있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의 마법사들을 우러러봤고 이들이 우리에게 최선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고 신뢰했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더 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믿었다. 2010년 퓨 리서치 센터가 저명한 사상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넘는 응답자가 2020년까지 인터넷 사용은 인간의 지능을 높일 것이며 전례 없이 많은 양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바로 그 2020년이 도래했다. 우리는 더 똑똑해지지 않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지도 않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우리가 인터넷을 오해했던 이유를 설명해 보려 한다. 사고와 판단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우리 사고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뇌의 용량은 무한하지 않다.
인식에서 이해에 이르는 통로는 좁다. 정확도를 판단하고 연관성이나 가치를 따져보고 맥락을 파악하는 등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인내심과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인터넷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스크린을 들여다볼 때 보통 그러하듯 자극에 의해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 집중력은 산산조각이 나고 사고는 피상적이 되고 기억력은 나빠진다. 우리는 덜 사색적이 되고 더 충동적이 된다. 나는 인터넷이 인간 지능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고 지능을 더 저하시킨다고 생각한다. 제가 굉장히 동감하고요. 요즘에 핸드폰을 좀 꺼놓고 있거든요. 일정 시간 동안.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두는 훈련, 이게 바로 앞으로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허공에 그냥 흩뿌려져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예견이 되었던 이야기이죠. 이 책이 출간되고 1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스마트폰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일상 깊이 파고들었다. 모든 사람이 연결됨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암울한 일들이 발생했다. 실리콘밸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너졌고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를 사실은 거의 좌지우지하다시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출간 10주년 개정 증보판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2010년 초판에 출간 이후 발표된 수많은 연구에 기반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이 가져온 인지적, 문화적 결과에 대한 고찰을 후기에 담아보았다. 이번 개정판에는 원문 대부분이 그대로 실려 있다.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시대와 함께 잘 나이든 것 같다. 내 생각에 이 책은 10년 전보다 오늘날 더 의미가 있다. 지금부터 다시 이 책을 펼치고 읽을 독자 여러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네, 원래 2010년에 발행된 책의 서문을 잠깐 보도록 하죠. 감시경과 도둑. 1964년 비틀즈가 미국 음반 시장을 침공했던 바로 그즈음 마셜 맥클루어는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출간해 무명의 학자에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다. 모호하면서도 현학적이며 난해한 이 책은 약물과 달 착륙 그리고 우주 탐사로 특정 지어지는 완벽한 1960년대의 산물이다. 미디어의 이해의 핵심은 예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964년에 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60년 전이죠. 그런데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2500년 전 붓다도 똑같은 예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맥락상으로는 너무나 명철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붓다의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이해의 핵심은 예언이다. 그 예언은 선형적 사고의 소멸이었다. 맥클루어는 전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같은 20세기의 전자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지배하고 있던 문자의 독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 선언했다. 사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책보다는 동영상을 봐야지 더 이해가 쉽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종이인 쇠물을 통한 개인적인 독서에 갇혀 고립되고 해체되어 있던 우리의 자아는 마치 부족마을 같은 전 지구적 공동체로 통합되면서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창의적인 과정이 집합적이고 협동적인 형태를 통해 인류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기술적인 의식의 시뮬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조작으로도 얼마든지 이들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지금 현대 미디어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미디어의 이해는 그 명성이 최고조였을 때조차도 실제로 읽히기보다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회자되는 쪽이었다. 오늘날 이 책은 일종의 문화적 유물로 대접받아 대학의 미디어 관련 수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학자인 동시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탁월한 배우였던 맥클루어는 경구를 만드는 데 있어 귀재이기도 했다. 그의 책에 나오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문구는
오늘날 명언처럼 전해진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 모호한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매클루언이 단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지닌 변화의 힘을 인정하고 이를 지켜 세우는 일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그 변화의 힘이 지닌 위협, 그리고 이 위협을 망각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전자기술은 문 앞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이 미국적인 삶의 방식을 형성해온 구텐베르크 기술과 충돌하는 상황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적었다. 매클루언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 즉 콘텐츠에 빠져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신문에 실린 뉴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텔레비전에서 내보내는 쇼 또는 전화선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진다. 아무리 놀라운 미디어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 기술을 통해 전파되는 내용물, 즉 뉴스가 전달하는 사실이나 오락, 강의, 대화에 몰입하다 보면 기술 자체는 금세 잊히곤 한다. 미디어는 인간을 변화시킨다. 흔히 미디어 효과의 장단점을 둘러싼 논쟁을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미디어가 전하는 콘텐츠다. 미디어 옹호자들은 그 효과를 찬양하고 회의론자들을 깎아내린다. 구텐베르크가 처음 책을 펴낸 시점부터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논쟁의 형태는 비슷했다. 옹호자들은 그럴듯한 논거를 바탕으로 신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콘텐츠의 홍수를 찬양하면서 문화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신호라고 입을 모았다. 회의론자 역시 그럴듯한 논거를 가지고 콘텐츠의 가벼움을 비난하는 동시에 문화의 단순화에 대한 전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쪽에서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광활한 쓰레기장으로 보이는 셈이다. 인터넷은 이 같은 종류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가장 최신의 미디어이다. 인터넷 옹호자와 회의론자의 충돌은 지난 20년간 수십 건의 책과 논문, 수천 개의 블로그 글과 동영상,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일어났다. 옹호자들은 정보 접근과 참여의 새로운 황금기를 칭송하고 회의론자들은 평범함과 자아도취가 지배하는 새로운 암흑기라고 개탄하며 전례 없는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콘텐츠가 지닌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이 논쟁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사상이나 취향에 기반하고 있던 탓에 이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논쟁은 더욱 과격해졌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옹호자들은 기계 파괴주의자들이라고 비웃었고 회의론자들은 속물이라고 조롱했다. 카산드라, 폴리에나, 매클루언은 이 옹호자들과 회의론전 그래서 카산드라는 기계 파괴주의자들을 지칭하는 의미네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예언 능력을 지녔던 트로이 공주로 흔히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불길한 예언을 하는 인물을 카산드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가 하면 폴리에나는 미국 여류 작가 엘리너 포터가 1913년에 발표한 동명소설의 주인공 이름인데 숙모집에 맡겨진 고아 폴리에나가 낙천적인 행동으로 마을이 모두 행복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폴리에나는 지나치게 낙천적인 인물들을 일컫는 그런 명사로 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매클루언은 이 옹호자들과 회의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미디어 콘텐츠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가해지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 그 자체보다 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대중매체는 우리가 무엇을 볼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한다. 나아가 이 매체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까지 바꿔놓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교육에서 지금 이 디지털 매체 그리고 그러한 이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는 그 정책가들의 그 사고의 패턴 이것에 문제를 거는 거죠. 방송 언론은 여러분들 이 조작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모두를 완전히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조작해서 세뇌화하는 과정이 교육에 침투될 경우 어마어마한 심각한 정말 디스토피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와 교육을 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질까지도 모두가 다 지금 연계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맥쿨러는 기술의 영향력은 의견이나 개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이 영향력은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바꿔놓는다는 것이다.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죠. 그가 자신의 논지를 명확히 하려 과장하기는 했지만 이 말이 뜻하는 핵심만은 명료하다. 미디어가 신경체계 그 자체에 마법을 부리거나 장난을 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 권력과 그리고 또 이 경제 권력 그리고 이 처벌과 그리고 통제 권력까지 가지게 되면 이건 지옥문이 그냥 열린 거예요. 지옥문이.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가 IT 기업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평적인 논지를 내놔야 되는 이유도 이것들입니다. 미디어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 미디어가 주는 더 많은 효과를 간과할 수도 있다. 우리는 콘텐츠에 너무 현혹되거나 자극받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결국 기술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로지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기술력 때문에 사고의 그 방향이 조작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는 자만심에 빠져 이미 일종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이죠. 기술은 단순한 도구로 우리가 선택하기 전까지는 아무 활동성을 지니지 못하며 우리가 버려두면 또다시 활동을 멈춘다고 생각하게 된다. 맥클루어는 RCA와 MBC를 통해 각각 라디오와 텔레비전 사업에 도전했던 미디어 재벌 데이비드 사르노프의 편향적인 선언을 이용했다. 1955년 노틀담 대학교에서의 연설에서 사르노프는 그가 왕국을 세우고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준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모든 부정적인 효과의 책임을 기술이 아닌 청취자와 시청자 탓으로 돌렸다. 그는 우리는 기기를 만들어낸 자들의 죄를 기기 그 자체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현대과학의 산물은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기기의 가치는 그것들이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맥쿨러는 이 같은 발상을 비웃으며 목류병에 걸린 자의 말이라고 쏘아붙였다. 맥쿨러는 모든 새로운 미디어는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 즉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식의 생각은 기계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한 태도라고 적었다. 미디어 콘텐츠는 정신의 감시견을 따돌리기 위해 도둑이 미끼로 던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죠. 맥클론조차도 인터넷이 인류 앞에 펼쳐놓은 축제의 향연을 예상하지 못했다. 한 단계 한 단계 거칠수록 지난번보다 육즙이 더욱 풍부한 고기가 던져져 한 입에 베어물 때마다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아이폰, 안드로이드와 같이 작은 크기로 줄어들면서 우리는 이 축제를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축제는 집과 사무실, 차 안과 교실, 지갑, 우리 호주머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끝없이 확장하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사람들조차도 기기가 주는 즐거움을 끊으려 하지 않는다. 영화평론가 데이비드 톰슨은 미디어가 주는 확실성 앞에서 의심은 무력해질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이 꿀을 빨아먹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일단 그런 꿀맛에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론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게 이 무기력의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답답하네요. 그는 영화에 대해 그리고 영화가 느낌과 감성을 스크린뿐만 아니라 몰입하며 순응하는 관객들에게도 투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의 언급은 인터넷에서는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
컴퓨터 스크린은 엄청난 물량과 편리성으로 우리의 의심을 쓸어버린다. 이 스크린은 하인 노릇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디지털 시스템이 이제 그것을 알고 조작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들까지 그들의 두뇌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 무서운 그 핵심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존재 자체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터넷을 국가 권력으로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교육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022년 한국의 교육 예정, 일단 스마트 혁신 교실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들이 학교에서 밤 8시까지 돌봄을 받을 경우 아이들에게 주어질 교육 콘텐츠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의 노예로 살아가도 되나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사육당해도 되나요? 우리 아이들을 사육해도 되나요? 정말 이건 문제인 거죠. 인간다운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여러분? 좀 눈물 나네요.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져 가지고 온 이 라이프 스타일,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의 위대함,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절대로 우리 노예로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술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들의 돈을, 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육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 갇혀서 그 지내는 가축의 존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절대로 동의하지 말아야 될 건 빅브라더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저항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교육책 시리즈 교육운동인 거 아시죠? 같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함께 해주세요. 적어도 5분 이상 공유해 주시면 바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인간성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 스타일 교육 TV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